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박람회에 간담회 떠났던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 쉬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은 중국인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단지에 갇혀있다 지난 8월 9일 구조된 한국인 A씨. 고문받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생전 모습을 목격했다고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진술했습니다. 박 씨가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였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차 안에서 숨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사망했다고 기재된 박 씨의 사망증명서와 일치하는 증언입니다. A씨는 또 박 씨가 다른 조직에서 강제로 마약 운반에 동원됐었고 거기서 심한 폭행을 당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은 박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사관이나 가족의 구조 요청은 없었다며 공범과 윗선은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는 한 해 10건에서 20건에서 지난해 221건, 올해는 8월까지만 33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충분치 않습니다. 실제 감금된 한국인들이 경찰이나 외교부 도움을 받지 못해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한 끝에 구출된 사연도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경찰이 직접 납치 영상을 신고해야 한다는 등 증빙을 요구하고 있어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한국 경찰관은 현지 수사권이 없는 점 등도 한계로 꼽힙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도맡을 코리안 데스크를 현지에 설치하고 국경을 넘어선 합동 작전을 벌이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지 경찰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를 전담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3번째로 외국 경찰기관에 우리 경찰을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는 경찰관 3명이 근무 중이지만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경찰은 또 국경을 넘어선 범죄 합동 작전을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인터폴 등 국제 경찰기구, 주요국 경찰 등과 함께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수사 인력도 30명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상 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납치 신고를 하고 납치된 걸 증명할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면 그제서야 출동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또 최근 현지에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데도 우리 외교 당국의 대응이나 영사 조력이 소극적이고 부실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관련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캄보디아 납치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제보를 받고 또 긴급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일단 의원실로 구조 요청을 했던 피랍 한국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왜 경찰도 대사관도 아닌 국회의원실로 구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인데요. 뭐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피해자 가족은 외교부 등 관계 기관에 신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기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급박한 마음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한테 연락한 것 아닌가. 특히 얼마 전에 14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던 그 납치자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긴급하게 저희 의원실로 연락을 했었고요. 국가가 나서서 일하기 전에 가족들의 그 절박한 심정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실에 연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전에 한번 관여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기관 그리고 해외 공간에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고 신속하게 구출이 될 수 있게끔 코드 역할을 임시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또 실제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일도 꽤 걸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지 당국이나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현지 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피해 납치자가 위치해 있는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었고요. 우리가 받은 이 위치를 가지고서 이것을 사실 관계 당국에 연결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납치자가 평소에 가던 식당에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알리게 되었고요. 그 식당에서 부모님에게로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것을 저희 의원실에 전달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전달됐던 내용을 우리가 외교부 그다음에 수사기관, 당국 등에 알리게 되면서 이러한 공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됐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족들은 절박한 마음에 저희 의원실에 우선적으로 보냈던 것이 아닌가. 시간이 조금 경과되고 있어가지고 구출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별도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8월에는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구조되기 직전에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실에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구조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8월 초에 그 14명 구출됐던 납치자 중에 한 분이 8월 3일 정도에 귀국할 계획이었는데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8월 6일 정도에 저희 지지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피해자의 부모께서 저희 의원실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을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요. 납치됐던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서 보내줬던 그 텔레그램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그 텔레그램을 기초로 해서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당국, 그리고 외교 공간에 신속하게 구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정말 의외적으로 신속한 공조를 통해서 3일 만에 14명의 한국인들을 구출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하루 전날 아까 말했던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던 사고가 있게 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네, 말씀 이어가시죠. 예.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청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의 임시적으로 그 코디하는 역할을 진행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해서 신속한 구조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완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납치했다는 그 신고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의원실로 직접 들어오는 신고가 많이 있습니까?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저희도 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23년에 17건에서 2025년 8월 기준으로 330건 정도 폭증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은 저번에 14명 구출했던 사건과 이 사건 등에서 지금 몇 건의 사실은 통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그때마다 저희는 의원실이 국가기관과 잘 공조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고요. 특히 텔레그램 등으로 납치자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 정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 경기 가평군의 한 식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식당을 운영하던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근데 왜 저러는 거야? 자욱한 연기 사이로 소방 호스가 연신 물을 뿜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가평군 청평면 한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 불하고 엄청나더라고. 조금 있더니 그냥 빵빵 터지고. 당시 건물과 연결된 거주 공간엔 식당을 운영하던 일가족 4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방대 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거기 안에 있다 못 나온다. 그러고는 왜 못 나오는지 앞에 그 입구가 막혔다. 불이 난 식당 뒤쪽입니다. 지붕이 모두 타서 무너져 내린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가족들이 생활했던 거주 공간이 붙어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뒤쪽 길을 이용해 인면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물건도 사러 오고 그 뭐 서로 다 보면 인사하고 사람들이 좋아. 네 가족 다 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전기 안전공사와 함께 1차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숨진 4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인 등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서울에서도 창신동 2층 주택에서 불이 나서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다쳤습니다. 또 제주에선 27명이 탄 배에 폭발이 일며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어둑한 주택가 2층으로 화염이 번집니다. 소방관들은 계단을 타고 서둘러 진입합니다. 현장까지 급차 이동 가능. 조명을 비추며 구급차 출입로를 여는 사이 진화와 구조도 속도를 냅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2층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1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이 집에 살던 80대 남편이 숨지고 70대 아내가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어선을 향해 해경 함정에서 쉴 새 없이 소화포를 쏩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32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고등어잡이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중에 한 분이 기관실 쪽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려서 기관실 쪽에서 불길이 있었고 거기서 엔진 정지했는데 인근에 있던 어선이 30분 만에 승선원 27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이 중 6명은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왜 기관실에서 폭발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표류하던 낚시 어선이 해경 구조정에 예인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영도구 조도 동쪽 1km 해상에서 22명이 탄 10톤급 낚시 어선 기관 쪽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변속기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고장이 나서 배가 전 후진이 안 돼서 해경은 배 2척을 동원해 승선원 전원을 무사히 무트로 구조했다며 해당 선장을 상대로 고장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체코 원전뿐 아니라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까지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고 4월 말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열티를 포함해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거래 계약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에 국내 원전의 핵연료 부품 독점 공급권까지 주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월 초 작성된 한수원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체코 원전은 물론이고 체코 원전의 연료 계약 종료 시, 즉 최대 2048년까지 모든 국내 원전의 피복관 등에 사용되는 원소재를 웨스팅하우스가 독점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피복관 기술은 방사선 물질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핵 분열 시 생기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원전의 핵심 소재인데 한국은 수년간의 국제소송 끝에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해 3년 뒤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대로라면 한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서도 소재 공급과 가격 협상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수십 년 걸려서 우리가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국내고 국외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기술은 잘못하면 사장이 되고 외국 기술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협정엔 국내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불공정 논란이 큰 만큼 협의 전반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치적 쌓기를 위해서 오랜 기간 우리가 연구 개발에 만든 기술까지 웨스팅하우스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은 또 하나의 매국 행위입니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번 주 법정엔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이 줄줄이 섭니다. 특히 법원이 대통령실 CCTV를 공개할지 여부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 대통령부터 전 총리, 전 장관, 김건희 씨 재판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내일도 중계됩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장면도 마찬가지로 내일 공개됩니다. 12.3 비상계엄 책임을 묻는 재판이 동시에 중계되는 겁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17일 경호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도 출석이 불투명합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선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가 이뤄지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원래 3급 군사기밀이었지만 특검이 해제 절차를 밟았고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해당 CCTV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고 돌려보는 등 모습이 찍혀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참 지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합수부 검사 파견, 출국 금지,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 등 불법 계엄을 인지하고도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2차 공판도 15일 예정대로 열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알선 소재 혐의 관련 재판입니다. 다음 주 재판에선 도이치 1차 주포와 파일명 김건희 엑셀의 관리자,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강혜경 씨가 증인대에 섭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국회에선 내일부터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 내란 종식을, 국민의힘은 현 정부 심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대법원 국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넉 달 만에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을 겨냥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출범 130일 만에 대한민국을 풍비박산낸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낱낱이 파헤치고 첫날부터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회 8곳이 동시에 가동되는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대법원 국감이 예정된 법사위입니다. 민주당은 국감 첫 주를 사법부의 신뢰를 판가름할 한 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조희대 재판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지 않아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업을 듣기가 힘들다고 아예 학교에 안 나가겠다고 어거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이렇게 꽁꽁 철벽방으로 숨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위한 운영위 전체 회의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에 백혜룡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검사장엔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에서 밀반입된 마약 관련 수사에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JTBC 기후의 역습 특집 보도, 프랑스와 스웨덴에 이어서 오늘은 한반도입니다. 해마다 기온이 오르면서 국내 농작물 지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폭염에 무너지는 국내 최대 잣 생산지를 임예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깊은 숲속 잣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잣을 따려면 다시 20m 넘는 나무를 올라야 합니다. 안전띠를 메고 뾰족한 승주기를 찬 채 조심스레 나무 꼭대기로 향합니다. 장대를 휘두르자 비처럼 쏟아지는 잣송이들. 하지만 정작 포대자루에 담을 만한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까봐야 기계에서 다 날아가요. 전부 다 알이 자라서. 불과 몇 해 사이 숲은 달라졌습니다. 5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잣 좋았어요. 그 잣이 좋으면 지금 다 땄어야 돼요, 벌써. 국내 최대 잣 생산지 경기도. 이곳 잣 생산량은 어느새 175분의 1로 줄며 사실상 생산이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일단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왜? 높은 산의 건 좀 덜해. 야산의 건 싹 같단 말이에요. 서늘한 날씨에서 자라는 잣나무는 이례적인 폭염에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충이 달라붙고 고사율 100%에 달하는 재선충병까지 퍼졌습니다. 이제 나무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잣나무의 수량이 좀 줄을 수 있는 부분. 이제는 생산량뿐 아니라 품질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켠에는 잣송이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모두 썩은 것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송이 크기가 작은 것들도 있고요. 열매가 맺히지 않은 송이도 상당수입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속은 이미 병든 것도 많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의 생리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섣부르.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를 이어 잣나무를 지켜온 농민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고민을 벌써 끝났죠. 안 하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끝났죠. 이렇게 기후가 바뀌면 삶의 경계는 바뀝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평균 기온이 1도가 오르면 농작물 재배지는 81km씩 북상한다. 이상 기후는 국내 농작물 지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고 그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2배 빠릅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뭇잎 곳곳 갈색 반점이 번졌습니다. 병든 잎 탓에 사과는 더 크지 못한 채 겨우 매달려 있습니다. 새파랗게 굵지도 안 하고 색도 안 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폭우를 견디고 폭염도 넘겼지만 끝내 찾아온 건 전염병이었습니다. 친환경으로도 사실은 가능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런 병들이 없었지.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치솟는 기온으로 매년 경북에선 축구장 600개 넘는 크기의 사과밭이 사라집니다. 점점 북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과 재배 지역은 이렇게 경북 고산지대와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서 넓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30년 뒤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재배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또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죠? 좀 더 지나 2100년이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재배 적합 지역은 아예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대로 가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선 사과를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쌀과 배추 같은 농작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연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재배지는 81km씩 북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이미 2도 정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는 탄소 문명을 지탱하고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에너지 효율이 개선이 되고 세계 곳곳은 기후변화에 맞선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새로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힘을 실기로 했습니다. 위험은 기회와 함께 옵니다.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에 이어 LG전자가 이틀 뒤 인도 증시에 상장합니다. 인도 증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줄줄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를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डिशवॉशर में मसाले और तेल के दाग नहीं मिटेंगे, ये अपने हाथ से घिसना पड़ेगा। अरे मम्मी जी, इसमें क्वाड वॉश है। सुमन, खेलो मम्मी जी को दिखाओ। 향신료와 기름을 많이 쓰는 인도 전통 음식에 맞춰 올해 상반기 LG전자가 출시한 식기세척기입니다. 지난 5월 남부 스리시티의 세 번째 공장 착공에 들어가며 현지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LG전자가 오는 14일 인도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청약에서 70조 원을 모집했는데 인도 증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린 겁니다. 지난해 현대차에 이어 LG전자까지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 건 성장성 때문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에도 올해 인도 경제 성장률은 6%를 훌쩍 넘어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할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지만 가전 보급률이 낮은 점도 성장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과 일본 스즈키 자동차가 인도 증시에 문을 두드렸고 월마트와 아마존, 코카콜라 등도 상장을 검토 중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비중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저가에서 중급, 그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이런 단계별로 성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상장이나 좀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 않나. 다만 국내와는 다른 노동 문화, 지역별 극심한 빈부격차 등은 경영 불확실성으로 꼽힙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 가자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에서 정상회의를 주재하기로 하자 2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인질 광장에 노벨상을 트럼프에게라는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휴전을 반기는 이스라엘 시민 앞에 물밑 협상의 주인공들이 나란히 서자 환호가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는 휴전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립니다. I also have to say, working with President Trump on this, his commitment to seeing peace, to seeing the hostages return home, to seeing Israel secure and safe.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엔 20만 명 피난민들의 귀향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든 소녀와 휠체어에 몸을 맡긴 노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폭격을 피한 가자 지구 건물의 전광판에도 트럼프 대통령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와 함께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We are getting the hostages back on Tuesday, Monday or Tuesday, and that'll be a day of joy. I'm going to try and make a trip over. We're going to try and get over there.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오전 이스라엘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하마스가 정오쯤 인질 석방을 완료한 뒤엔 이집트에서 휴전 합의 서명식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의 중동 행에는 20여 개 유럽 주요국 정상들도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가자엔 총동원령을 내린 하마스의 통제가 재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하마스의 통치를 배제하는 트럼프의 2단계 구상이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방침에 중국 상무부가 맞대응을 예고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입장문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우린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초록색 개구리 의상을 비롯해서 알록달록한 동물 복장을 한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입니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최근 이 같은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시위대를 폭력 좌파로 낙인 찍으려 하자
평화적인 모습을 강조하며 이런 연출을 한 겁니다. 85세의 나이, 그 가운데 66년을 연기에 바쳐온 배우 박근형 씨가 처음으로 소극장 무대에 섰습니다. 자신만의 연기가 뭔지 이제야 알겠다는 노배우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강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다 끝나겠네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아직 몰라. 기약 없는 대역 순간을 기다리는 노배우 모습이 66년 전 19소년이던 자신과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누군가가 아팠으면, 누군가가 잘렸으면 나는 언제 무대에 오르나. 명동예술극장이 있었을 때 그게 나의 꿈이었거든요. 다방 1인극, 호텔부터 대극장까지 연극만 할 수 있다면 어디든 누빈 덕에 20대인 1960년대 스타가 됐지만 생계 해결은 아득했습니다. 결국 브라운관으로 서서히 중심을 옮겨갔지만 자신의 뿌리는 연극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2012년 복귀를 결심하고 이따금씩 무대에 오르다 2년 전부턴 쉼없이 공연 중인데 데뷔 66년인 올해 처음 소극장 무대에 섰습니다. 한잔한 숨소리까지도 다 전달이 돼서 너무너무 아주 기분이 좋고. NG를 낼 수 없는 순간의 예술 연극. 보통 석 달 연습하는데 그 많은 대사는 눈이 아닌 몸으로 흡수합니다. 이쪽에 한 발 들였으면 저절로 대사가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연습실 밖에선 머릿속이 더 바삐 움직입니다. 글씨를 외우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누굴 만나서 얘기할 때도 순간순간 그 순서는 돌아가고 있죠. 그렇게 단단히 준비해도 여전히 막을 수 없는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나오기 직전에 무대에 서면 덜덜덜덜 하죠. 근데 이제 딱 들어서 시작하면 전혀 모르죠. 70년 가까이 연기만 바라보고 달려온 노배우 마음속엔 요즘 새로운 기다림이 들어섰습니다. 확고한 나의 것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이는 다 다가왔어요. 시간은 없고 하니까 자꾸 초조해져요. 그 나만의 세계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시간과 마음 들이는 일을 점점 낭비로 여기는 시대지만 기다려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값진 선물을 알기에 부지런히 또 다음 무대를 기다립니다. 완성도가 없을지라도 그게 밑바탕이 되잖아요. 아, 이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오늘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온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며 내일 새벽 중부부터 비가 시작돼서 남부로 확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동은 100mm 이상, 서울 및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북부엔 60mm 안팎의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